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인간 사고의 지도를 그려보는 시간인데요. 고대부터 현대까지 도대체 인류가 이 복잡 다단한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머리를 쥐어짜며 노력해 왔는지 그 경이로운 발자취를 쭉 따라가 보는 겁니다. 일종의 인류 의식 박물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방대한 철학의 역사를 핵심만 쏙쏙 뽑아서 빠르고 재미있게 탐험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체 로드맵을 한번 볼까요? 이 거대한 주제는 크게 6가지 시기로 나뉘어 있습니다. 동양의 지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철학, 중세 철학, 그리고 르네상스부터 계몽주의, 19세기, 마지막으로 20세기까지. 엄청나 보이지만 아주 논리적이고 시간 순으로 딱딱 떨어지니까요. 걱정 마시고 저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정거장입니다. 바로 동양의 지혜 파트인데요. 서양 철학이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기도 훨씬 전에 인류가 우주와 자아의 본질에 대해 이미 아주 체계적으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근원적인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 흐름대로 한번 짚어볼게요. 초기 인도의 베다 시대에는 창가와 제사 같은 종교적 의식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파니셔드 시대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진정한 자아인 아트만 그리고 우주 원리인 브라만을 탐구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내면으로 깊숙이 쏠리게 되죠. 이후 고전 시대에 접어들면 불교가 등장하고 또 중국에서는 공자와 노자가 나타나면서 이런 우주적 통찰들이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 시스템 전체로 확장되는 놀라운 진화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동양 철학을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가 보여주듯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도의 정통파인 상캬, 요가, 베단타가 있었고 이걸 또 거부한 불교와 자유화교 같은 비정통파가 있었죠. 거기다 현실의 윤리를 강조한 중국의 유교와 도교까지. 현실과 우주를 해석하기 위해 정말 치밀하게 조직된 아주 다양하고 독립적인 시스템들의 집합체였던 겁니다. 이제 서양으로 훌쩍 넘어와서 두 번째 시대인 그리스 철학의 웅장한 전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인류의 관심사가 아주 날카롭게 전환됩니다. 논리와 이성 그리고 자연의 법칙에 집중하면서 현대 서양 과학의 든든한 기초를 다지게 되거든요. 이 시기에 지적 에너지가 얼마나 폭발적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만물의 근원이 뭐냐를 두고 자연을 탐구했던 소크라테스 이전의 자연 철학자들에서 시작해서요. 마침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대한 새 기둥이 등장하는 황금기에 도달합니다. 세상을 해석하는 압도적인 틀이 완성된 거죠. 그리고 이 사상들은 헬레니즘 시대로 퍼져나가면서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 회의주의자들처럼 개인의 실질적인 삶과 행복을 묻는 방향으로 또 한 번 확장됩니다. 철학사 공부할 때 이 황금기 학파들 이름 때문에 머리 아프신 분들 많죠? 근데 핵심은 생각보다 명쾌하게 나뉩니다. 윤리와 도덕에 딱 집중했던 소크라테스 학파, 완벽한 이상인 이데아와 이상적인 국가를 꿈꿨던 플라톤 학파, 그리고 세상을 논리와 자연과학적으로 치밀하게 분류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소요학파까지. 서로 경쟁하던 이 세 기둥이 서양 철학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훅 건너뛰어서 세 번째 시대인 중세 철학입니다. 흔히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도 부르지만 사상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고대의 그 차가운 논리와 새롭게 지배자가 된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든 하나로 융합해 보려고 했던 아주 거대하고 치열한 프로젝트의 시대였습니다. 중세를 지탱하는 두 축을 비교해보면 그 변화가 확 와닿습니다. 먼저 아우구스티누스로 대표되는 초기 교부 시대는 영혼의 깊은 내면과 신의 예정을 강조하면서 약간 영적인 방어벽을 세우는 데 집중했어요. 그런데 후기 토마스 아퀴다스의 스콜라 시대로 오면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엄격한 논리 규칙을 쫙 끌어와서 신학을 아예 대학에서 배우는 학문처럼 고도로 체계화시켜버리거든요. 영적인 호소에서 촘촘한 학문적 논리로의 진화, 이게 중세 철학의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극적인 터닝포인트죠? 르네상스부터 계몽주의까지입니다. 하늘의 신에게만 쏠려있던 시선이 드디어 지상에 있는 개인으로, 그리고 맹목적인 믿음에서 이성과 과학으로
완전히 뒤집히는 아주 짜릿하고 역동적인 순간입니다. 이 전환점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뭐냐? 바로 데카르트의 이 유명한 한 문장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세상 모든 걸 싹 다 가짜라고 의심해봐도 지금 그렇게 의심하고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만큼은 절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진짜 허름 돋지 않나요?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중세의 낡은 철학 시스템을 그냥 강제 종료시켜버리고 확실한 자아인식에서부터 철학을 완전히 새롭게 리부트한 겁니다. 이렇게 데카르트가 이성의 문을 확 열어젖히니까 이른바 위대한 바로크 시스템을 만든 거장들이 줄줄이 등장합니다. 데카르트주의로 시작해서요, 우주 전체를 하나의 실체로 보고 윤리학마저 기하학처럼 딱딱 증명하려고 했던 스피노자, 그리고 세상을 모나드라는 최소 단위와 신의 완벽한 계산식으로 풀어낸 라이프니츠까지. 이 사람들은 이성과 수학적 질서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걸 완벽하게 매핑할 수 있다고 믿었던 진정한 합리주의의 거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엄청난 합리주의적 낙관론에 아주 강력한 급브레이크를 건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칸트의 그 유명한 세 가지 비판서들, 순수이성, 실천이성, 판단력 비판은 아주 명확한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의 이성이 과연 어디까지 알 수 있고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즉,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아주 굵게 그어버린 거죠. 인간 이성의 한계와 도덕의 경계선을 완벽하게 세팅한 거대한 건축물이 탄생한 겁니다. 이어서 5번째 시대, 혼돈과 폭발의 19세기로 진입합니다. 앞서 칸트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놓은 그 이성의 경계선들은 이 시기에 오면 아주 산산조각이 납니다. 수많은 주의들이 튀어나오면서 서로 미친 듯이 충돌하는 그야말로 거대한 사상적 전쟁터가 열리거든요. 이 시기에는 거대한 시스템들이 양쪽에서 아주 세게 맞붙습니다. 한쪽에는 피히테, 셸링, 헤겔로 이어지면서 세상을 정신의 변증법으로 웅장하게 해석하려 했던 독일 관념론이 버티고 있고요. 정반대편에서는 눈에 보이고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사실만 믿겠다라며 엄격하게 맞선 콩트, 밀, 스펜서의 실증주의가 급부상합니다. 철학계의 아주 팽팽한 대립이었죠. 그리고 이 19세기에 등장한 또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카를 마르크스입니다. 이 자료에 정리된 걸 보면 세계의 역사와 사회를 철저히 물질적 기반에서 설명한 그의 이론은 2가지 구조로 나뉩니다. 자연과 세계를 이해하는 철학적 뼈대인 변증법적 유물론, 그리고 이걸 인간 사회와 역사 발전에 그대로 적용한 사적 유물론입니다. 세상을 보이지 않는 이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물질적 토대의 변화로 해석해낸 독특한 체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 모두가 이런 거창한 시스템들에 박수를 쳤을까요? 절대 아니죠.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는 철학의 반역자들이 등장합니다. 세상은 그저 맹목적인 의지 일꾼이라는 쇼펜하우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길을 잃은 개인의 절실한 실존을 외친 키르케고르, 그리고 아예 망치를 들고 나타나서 기존의 낡은 가치를 다 때려 부수고 초인의 등장을 선언한 니체까지. 이들은 역사나 우주 같은 거대 담론을 뻥 차버리고 낡고 그대로의 생생한 개인 경험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자, 드디어 인류 사고 지도의 마지막 목적지, 20세기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모든 걸 하나로 깔끔하게 설명하려던 통합적인 시도는 사실상 완전히 파편화됩니다. 끔찍한 세계대전과 급격한 과학 발전 속에서 철학자들은 이제 거대한 우주적 질문보다는 현대인의 아주 구체적이고 극단적인 문제들의 현미경을 들이대기 시작하거든요. 20세기에 쏟아져 나온 다양한 주의들을 빠르게 훑어볼까요? 야스퍼스, 사르트르, 하이데거 같은 학자들은 현대인의 극심한 불안감과 존재 자체의 의미를 파고드는 실존 철학을 전개했고요. 후설의 현상학은 우리 의식의 본질을 정밀하게 분석하려 했습니다. 또 반대쪽, 빈학파의 신실증주의자들은 철학의 역할을 오직 과학 언어의 논리적 분석과 엄격한 검증으로만 딱 제한하려고 했죠. 그야말로 다양성의 각축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 사고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아주 재미있고 충격적인 전환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인데요. 이 학자의 주장이 뭐냐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골머리를 앓아온 그 복잡한 철학적 문제들이 사실은 세상의 비밀을 몰라서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언어를 잘못 고왔어서 생긴 언어적 문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진짜 파격적이죠. 철학의 중심 주제가 우주나 이성에서 언어 그 자체로 확 바뀌어버린 결정적 순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인류가 걸어온 거대한 인간 의식의 지도를 쫙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해설의 바탕이 된 원본 자료의 마지막 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 메시지가 뭔지 아시나요? 정답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툭 던져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수많은 천재들이 수천 년 동안 답을 찾으려 했지만 이 질문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결국 우리 몫이라는 거죠. 과거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지도를 멋지게 그려주었으니 이제 그 위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선택하는 건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을까요?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